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40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924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사망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입니다. 13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18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12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371명입니다. 자, 교수님,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대체 공휴일 때문에 오늘 수치가 본격적인 추세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고 비교해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이 한글날 대체 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수요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목금토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은 추석 연휴의 효과, 그 다음에 두 번 있었던 개천절과 한글날 효과 등등이 다 반영된 최종 반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40명 나왔는데요. 지난 5주 전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5주 전 수요일에 2,050명이 나왔습니다. 2,050명. 그러는데 오늘이 1,940명 정도 나왔는데 약 100명 정도 오늘이 오히려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주 전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4주 전 수요일에 2,08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해외 유입이 좀 많았으니까 오늘하고 비교하면은 오늘이 150명 정도나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긴 연휴가 되면서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일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검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수요일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치인 토요일 날에 3,271명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죠. 3,271명과 비교하더라도 오늘이 1,340명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한글날 연휴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도 이렇게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완전히 예전 추석 연휴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그때보다도 좀 더 100명 정도 적게 나오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추석 연휴 때 많이 나오겠지만은 빠르게 줄어들면서 이전으로 회귀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오늘 즉 내일 2,000명 언저리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940명 실제로 2,000명 언저리에 나왔다는 거죠. 내일은 오늘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다만 안 좋은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애석하게도 사망자가 13분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연속 4일 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찍다가 오늘 다시 플러스 12분이나 위중증에 빠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방역당국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명률은 역대 최저치라고 볼 수 있는 0.7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0.78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역대 최고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확진 상황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지표는 옛날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시간이 더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백신 접종 현황이 이번 주 들어서 약간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는 1차 접종이 5만 6천 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2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접종 완료자가 굉장히 많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그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걱정이 되는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지금 1차 접종 비율만 놓고 보면은 4천만 명을 약간 넘어서서 인구 대비 78.3%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니까 4,100만 명을 넘어서야 인구 대비 80%가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80%를 목전에 두고서 1차 접종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80% 선에서 이렇게 큰 벽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걱정이 되는 대목이고요. 이제 기대 같아서는 80%를 좀 훌쩍 넘어서면 좋겠는데 그러기에 쉽지 않아 보이는 속도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2차 접종, 그러니까 1차 접종 후에 3주나 혹은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는데 2차 접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62만 명 이상이 접종 완료자가 되어서 인구 대비 61.6%가 접종 완료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18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놓고 보면 이미 70%를 넘어섰습니다.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접종 완료자 비율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 혹은 이스라엘 등과 비교했을 때 1차 접종 비율이 2차 접종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속도대로라면은 2차 접종 완료자도 70% 이상 80%대 육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일상회복지원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뭐 이미 발표된 내용에서 크게 진전된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 그리고 사회 단절과 고립을 걷어내는 포용적 일상회복,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이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체적인 안을 잡아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성은 이렇고 앞으로 이 방향에 맞춰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제 사실 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체에서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위원 30명 정도의 이제 면면을 보시면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기관장들이나 혹은 협회 위원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이나 협회 위원장들이 뭐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모였다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체는 상징적인 심의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구체적인 안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방금 요약을 해주신 대로 이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정했단 말이죠.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일상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큰 방향을 정했는데 저는 뭐 이 방향 자체야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은 우리 코로나 특보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서 실천하는 나라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가지 그룹은 미국이나 혹은 영국처럼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단계적을 강조하기보다는 일상회복을 강조하면서 이제 확 연 나라들이죠. 근데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확진 환자가 늘면서 영국은 어느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덴마크라던가 뭐 싱가포르라던가 이런 위드 코로나에 비교적 이제 연착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나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방향을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가겠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씩 한 뭐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부겸 총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장 강조했던 것이 가장 마지막에 마스크를 벗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실내에서 마스크를 그냥 다 열고 이렇게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식으로는 일상회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일상회복 단계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랑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전에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11월 한 10일 정도를 전후해서 8, 9일 정도를 전후해서 새로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부합하는 거리두기 단계가
보완되어서 발표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큽니다. 지금과는 굉장히 이제 다른 네. 개념의 거리두기 단계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포용적인 일상회복은 일단 왜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리두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워졌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고려하고 포용한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 지금 제대로 된 케어를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소외계층도 네, 마찬가지고요. 소외계층 어르신들 제대로 예. 된 케어를 못 받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제대로 케어하는 식의 일상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 하나 강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이들 교육을 못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라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포용적 일상회복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은 사실은 이런 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좀 바텀업 방식으로 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나 이런 목소리들이 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을 예. 만들겠다라는 이제 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3대 기본 방향이 뭔지 좀 살펴봤습니다. 개념만 저희가 일단은 정리를 해드렸고 구체적으로 이 방향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달 말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빠듯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좀 대략적인 그리고 그 하나하나 카테고리에 맞는 내용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가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혹은 아래서부터 이런 회의가 된 내용, 합의가 된 내용들을 골자로 위에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냐를 놓고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 게 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바텀업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바텀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것은 바텀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는데 이제 발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탑다운이 될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게 꾸려졌지 않습니까? 총리가 위원장이시고 이제 민간위원이 계시고 이제 정부 측에서 장관급으로 8분,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이제 30분 정도 되는데 이런 걸 일러서 이제 장관급 위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회의를 해보게 되면은 이 위원회가 이제 총리가 먼저 회의를 하고 통상은 이습을 해요. 떠납니다, 자리를. 그러고 나서 이제 민간위원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의 이 회의는 사실 이 회의에서 뭘 할 게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분들이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질병청에 있는지 중대본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상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일상회복위원회. 일상회복위원회는 전부 방역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상회복위원회는 거리두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스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방역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제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이 없어요. 여기는. 방역 전문가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먼저 방역과 관련해서 틀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이 우선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거기에 맞춰져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일상회복위원회 같은 전문가들이 완전히 안을 만드니까 이건 바텀업인 거죠. 그렇게 바텀업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총리가 최고 수장이니까 총리가 이제 자문을 받아서 확정된 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실행을 할 거거든요. 예. 이렇게는 탑다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탑다운을 하면서 다소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바텀업 형태로 계속 이제 예. 정리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같은 데서는 실제로 정부의 의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여주는 거지 실질적인 일은 완전히 방역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일상회복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꾸려질 수밖에 네네.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앵커께서 질문한 것에 답으로 다시 돌아가면 실제로 일은 바텀업 형태로 일어나고 실행은 예. 탑다운처럼 보이는 형태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밑에서는 부지런하게 물밑 작업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내고 위에서는 메시지를 일관되고 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확히 그런 지적이십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 방금 설 교수님께서 약간 말씀하시다 착각하셔가지고 생활방역위원회를 죄송합니다. 네, 생활방역. 네, 생활방역위원회를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생활방역위원회도 사실은 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전문가 등 비방역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얼개를 이제 방역과 관련된 얼개를 많이 짜면 그런 것들이 이 일상회복위원회에서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아서.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점에서 약간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회복위원회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이 이제 예. 대충 나온 다음에 그 로드맵을 가지고 뭐 이 일상회복위원회 등에서 뭐 심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국민 의견을 받는다거나 이런 절차가 지금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간에 뭐 백신도 접종하랴 그리고 갑자기 유행 규모가 커져가지고 유행도 막으랴 그러면서 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차근차근 준비가 안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설 교수님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된 다음에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로드맵을 어떻게든 급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버전의 로드맵 초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이번 달에 한 3차례 정도 추가로 더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10월이 가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안이 될 거고요. 그리고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하기에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할 건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1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방향성을 살펴봤고,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CG가 나갈 텐데요. 확진자 현황, 사망, 위중증 관리 한 카테고리,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이 카테고리, 세 번째는 병상과 같이 의료 대응을 어떻게 체계를 정비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냐, 네 번째는 백신 패스와 관련한 그 분야를 좀 나눠봤고요. 다섯 번째는 다중이용시설, 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그 분야를 설정을 해서 이것과 맞는 얘기들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은 이 5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저희가 여태까지 다루지 않은 그 구체적인 얘기들로 제가 좀 질문을 좁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으로 좀 얘기를 좁혀서 해보도록 하죠. 일단 확진자 현황과 사망 위중증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 숫자 발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설대 교수님이랑 저랑 의견이 갈리고요. 갈리면 갈리는 대로, 예.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은 저도 그렇고 저도 확진자 숫자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확진자 숫자 발표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설대우 교수님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그런 견해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따가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기자인 제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공개된 정보가 공개가 안 되는 순간 그건 기자에게는 취재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독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다른 데서 보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단독거리도 아니고 이제 기사 가치도 없는 건데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자나 언론사가 있으면은 그건 이제 기사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올 수 있냐면 확진자 10,000명, 충격, 확진자 10,000명, 예. 숨겼다, 네. 은폐 시도,
뭐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제목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제목이 나오면은 또 무슨 천아무개나 김아무개 같은 전문가한테 멘트를 따면은 이렇게 확진자가 10,000명이나 되어가지고 지금 방역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한다고 은폐하고 있다라는 뭐 예. 코멘트를 덧붙여가지고 기사가 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해야 한다.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예. 지금 확진 환자 숫자가 3,000명, 4,000명, 5,000명 되었는데 위중증 환자도 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준비한 의료 체계 내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치명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지 않냐. 점점점 계절 독감이나 혹은 독한 감기에 가깝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확진 환자 숫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랑 이어져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본 다음에 설 교수님의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서 확진자 숫자가 뭐 5,000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안 좋으면 뭐 10,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방역 실패라면서 정쟁화하지 않고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방역 당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확진자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3,000명 반짝 나왔을 때 또 엄청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도중에 4,000명, 5,000명 정도에 저는 뭐 10,000명 이렇게까지는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5,000명 정도는 나올 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확진 환자가 나올 때 많은 시민들이 놀랄 테고 그런 시민들의 공포를 또 여러 언론이나 몇몇 전문가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부추길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제 계속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신뢰하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언론들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토당토하는 얘기 부안해동하지 말고 사실은 지금 여야가 다 지향하는 바예요. 야당 계속 꽁꽁 막는 방역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 취임하자마자 서울시 열린 방역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 같은 거 열었었고, 예.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여당대로 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나 여야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자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네, 대국민 확진자가 메시지를 나와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정부, 정치인들, 언론들이 일관되게 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일부 그러니까 자극적인 언론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예. 것은 사실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행복해지고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쟁화하는 건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의 의견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확진자 숫자 발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앵커의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 정립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하고 나서 우리 방송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면 질문 같은 거에 제가 답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 댓글을 달아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길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제가 상당히 위원회나 이런 거를 우려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결과를 낼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언제적 그래요. 개그입니까? 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10명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력 있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로는. 만일에 10명이 모여도 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10명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뛰어난 한 명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정의 내지는 개념 또는 개념 정립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단계적 일상회복은 독감 시즌을 사는 우리가 그 독감 시즌을 지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독감 시즌, 겨울에,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거예요. 지난 겨울을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독감 시즌에 독감 확진자 현황 발표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사망 위중증은 발표는 안 하지만 관리는 하게 됩니다. 왜 관리를 하느냐 하면은 역시 의료 체계의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코로나로 와볼까요? 그럼 코로나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독감 시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지낼 건데 확진자 현황을 발표한다?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확진자 숫자가 다른 나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었든 그냥 일상 회복이 되었든 어쨌거나 코로나가 없던 시절처럼 생활을 하게 되면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바고요. 뭐 예를 들면 5천 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확진자가 모르다가 이렇게 이런 어떤 언론에 의해서 노출이 됐어요. 5천 명이 나왔다. 혹은 어떤 정치인이 정쟁화시켜서 이용을 해서 그 수치를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 실패한 거 아니냐라면서 정쟁화하지 않고 이걸 그래 5천 명 나와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 중요한 건 그거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역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뭐라고 떠들든 소위 국민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방역 당국이 중심을 갖고 끌고 가야 된다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우리 향후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이게 이만큼 저만큼 해서 우리 이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갈 거고 확진자를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언론이 떠든다. 국민이 놀란다. 정치권이 시끄럽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렸죠. 방역 당국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다만 플랜 B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몰뉴피라비르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잠정적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이것을 지금 계약을 하고 수입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투표권, 표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나서면 안 된다고. 국민이 나서게 되면 정치권이 움직이고 정치권이 방역 당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도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표에 놀란 정치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치권이 움직이면 정치권이 국회에 오라가라 부르고 압박을 가하면은 방역 당국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역 당국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설득한 다음에 방역 당국이 정한 것이 만일에 확진자 현황을 발표하지 않는다. 저는 확진자 현황을 발표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는데 방역 당국이 강 기자님처럼 겁을 먹어가지고 확진자를 발표하겠다. 그럼 발표하겠죠, 그것은. 그렇지만 저는 확진자를 발표할 필요는 없다. 왜? 겨울 독감과 같은 시즌을 보내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맞춘다고 하면 굳이 확진자 수를 발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제 입장이다. 그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국은 발표하지 않고 있나요? 다른 영국은 발표합니다. 근데 영국은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이게 영국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수준차를 말해주는 건데요. 영국 언론은 하루하루 확진 환자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발표를 하긴 하는데 영국이 굉장히 시각적인 자료와 그리고 뭐 그림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제 유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발표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진 환자 숫자를 감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찾으면은 알 수는 있는데 네, 이 확진 환자 드러내놓고 하지 숫자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대국민 예. 커뮤니케이션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저도 서울대우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이 그
관료들이나 혹은 뭐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주춤주춤 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 거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한 번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이 걱정을 하면은 거기에 놀라가지고 주춤주춤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확진 환자의 숫자를 좀 정확하게 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하고 예. 제가 몇 차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잖아요. 확진 환자들 중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 돌파 감염 비율은 몇 %고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는 몇 %고 그리고 뭐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에서는 몇 %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발표를 하면은 시민들이 훨씬 더 이 확진 환자들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한 확진. 저는 약간 결이 다르고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어느 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는데 확진자가 10,000명이 나온 겁니다. 10,000명. 그러는데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사망자는 우리 백신 접종률이 높기 예.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공격할 그리고 대상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국민도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이면은 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쌍방 간에 이거는 대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확진자가 10,000명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진영에 있는 분들은 정부 당국이 우호적이니까 받아들이겠지만 당장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름에 불을 지른 것 같이 된다니까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 더더구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쟁거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불을 붙이기가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방역 당국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상황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 이 심지어 입장을 그 확진자가 뭐 백신 미접종자에서 얼마가 나왔고 접종자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그거는. 상관없이.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오로지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총량으로서의 확진자지 미접종자에게서 얼마 나왔기 때문에 접종자에게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게 접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찐 거부자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도 크게 접종률이 올라가지 그렇습니다. 않을 그러니까 것이다. 확진자를 예. 발표하는 게 오히려 국가적으로 부담만 될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 가지 우리 정치 일정하고 또 정치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강 기자님은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발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국민들도 뭐 숫자가 많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설리 교수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확진자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없다. 혹은 발표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균 정도만 그 추이 정도만 발표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확진 환자 숫자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 많거든요. 본인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자? 저는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9시 반에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몇 시간 예. 전에 항상 확진 환자 숫자를 미리 받아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10,000명 넘었는데 뭐 은폐를 했다는 등 어쩌고 예, 이런 기사가 나올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각각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뭐 나는 확진자를 발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더라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접종자, 미접종자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의적인 댓글 더 많이 나온 쪽, 적게 나온 쪽이 밥사기로 하죠. 네. 자, 일단 그래서 확진자 숫자 집계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역학조사 재택치료와 관련한 그 분야입니다. 역학조사, 재택치료는 저희가 좀 많이 다뤘으니까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할까요? 두 저는 분의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또 하나는 역학조사의 방식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 일상회복으로 예. 가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의 역학조사, 그러니까 예전의 역학조사와 지금의 역학조사, 향후의 역학조사 셋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역학조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원점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염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찾고 이 사람이 접촉한 사람을 다 찾았어요. 이 사람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그물을 싸매듯이 해서 이제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최초의 역학조사입니다. 그러는데 확진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같이 된 거죠. 어느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 사람이 원점이냐 원점이 아니냐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우나 이용하신 분들한테 다 문자가 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 QR코드로 다 하니까. 네. 그러면서 검사 받으십시오. 이런 역학조사.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학조사에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두 번째 역학조사로 넘어왔다는 거죠. 향후에 만일에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 역학조사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많아지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향후의 역학조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는 우선 하나는 감염자 추적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독감 독감처럼. 시즌을 보내듯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독감 시즌에 갈 때 우리가 다 검사하고 다 찾아내고 그렇게 하느냐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 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갈 때 본인이 몸이 조금 이상하면은 검사 받으세요라고 할 거야 아마. 예, 그러면은 선별진료소든지 임시선별진료소든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율적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감 시즌하고 겹치니까 독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검사를 해줄 거라고요. 검사를 해준 검사소에 갔는데 만일에 이제 그분이 양성자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분을 추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형태로 그분이 간 위치에 있는 분들은 검사를 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역학조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냐 하면은 검사소 기준으로,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 형태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처음에 하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향후에 하고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인력이 좀 줄어야 되겠군요. 많이 줄어들겠죠. 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대신 검사소에서 이제 역학조사 기능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일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전체 총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역학조사 인원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도 검사 안 하는 분들도 아마 많아질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아마 독감 시즌 형태로 이 시절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역학조사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가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설교 교수님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행 규모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전제고요.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전제고요. 그리고 플랜 B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은 불가피하게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은 어쨌든 치명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의 총량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이번 겨울까지는 좀 우리가 시기를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역학조사 인력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알파의 인원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그 알파 인원은 사실은 지금 하던 걸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현장에 있는 역학조사를 계속 해왔던 방역 인력들은 지금의 유행의 한 30% 정도를 역학조사가 억제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풀어버리면 한 30% 정도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만큼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 늘어나는 확진자 총 관리를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 인원이 좀 더 필요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역학조사 인력 플러스 알파가 최소한 내년 한 2월, 3월 정도까지는
약간 조마조마 마음을 가지고 예. 계속해서 좀 지금 해왔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아마 설대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감염원을 찾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확진 환자들을 통해서 접촉자들 중에서 빨리 속아내가지고 격리를 시키는 게 이제 우선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그렇습니다. 방향성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